최우식 전 의원께서는 정치부 기자로서도 정치를 관찰하고 정치인으로서는 더 가깝게 정치인들을 관찰하셨는데 특히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인연이 깊죠. 예. 처음 공보수석으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치에 들어간 겁니다. 네. 공보수석. 그다음에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죠. 네. 예. 국회의장 되면서 이제 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박관용 의장이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사회를 보셨지. 예. 그렇죠. 예. 그때 탄핵 소추안 가결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요사이는 좀 신병 때문에 이 공식성이 잘 안 나타나시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저도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만나고 했던 분인데 예. 또 박관용 전 의장은 김영삼 정부 초기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2년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요직에 있었는데 의외로 그분 성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우리 최 의원하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가까이서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모든 무게를 다 말하자면 통합해 달면은 뭐 저는 우리나라 저 1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성품이 훌륭하고 그리고 많이 압니다. 그분이 동래고 동아대를 나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운동하고 예. 그리고 이제 4.19 때 예, 이기택 의원의 그 비서관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제가 봐서 머리가 아주 좋은 분이에요. 좋은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말도 그러고 책 제가 배웠을 때도 그렇게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농담을 그렇게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관용 의장이 있으면은 그 자리 화제는 거의 90% 이상이 박관용이 독차지합니다. 그분이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도 재미나고 격조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까이 있는 나이 있는 모든 분 중에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을 잘 못 봤고 그리고 하여튼 이 바른 그릇에 큰 용기에 끝없는 노력으로 팩트를 갖다 채우니까 마침내 용광로 쇳물 녹아내리듯이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가까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까이 모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회창 최병렬 두 분이 이제 경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올 때. 그때 빌라 게이트 터지지 않았습니까? 가회동에 빌라에. 저는 안 되겠다 그게 2002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최 대표를 모시고 그걸 했는데 의원들은 그때 모조리 100% 다 이회창 쪽에 있었고 최병렬 쪽에는 의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의원 수십 명을 상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경선 관리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믿을만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박관용 의장님이 그 일을 맡아 하셨는데 제가 혼자 그리 고군분투하고 하는데 그 일을 좀 하는 걸로 보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됐는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때쯤 해가지고 아니 의장님이 우리나라 말하자면 최고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나라 운명이 한판 바뀔 것 같은데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사셨습니까? 하니까 처음부터 그 생각까지는 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자기 말하자면 이 걸음을 딱 조정하고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신께서도 하다 보니까 왜 큰
큰 바위 얼굴이라고 왜 예, 옛날에 나다니엘 호돈 예. 소설. 그래서 우리 의장님도 그때쯤에는 물론 뭐 제가 옆에 있으면서 그래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자기도 모르게 이제 큰 바위 얼굴이 되셨는데 이제는 내가 뭐 그걸 따로 할 수는 없다는 거는 아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게 그 전까지는 국회의장 마치고 국회의원을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 그전에는 하려고 애도 쓰고. 근데 이분은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안 하겠다.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 저한테도 안 알리고 그때는 제가 오른팔 왼팔을 겸한다고 제가 자처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은 최수석한테 얘기하면은 이건 뭐 다른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해버렸다고. 그리고 이걸 이리 빨리 안 해놓으면은 하다 보면은 나도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말하자면 배에다가 묶어버리는 이런 심정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처음 한 게 국회 안에다가 기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자실이 국회에 없었거든요. 기자실은 당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은 전쟁하는 싸우는 조직인데 기자실이 거기만 있으니까 맨날 정치 뉴스는 싸우는 것만 나오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그 기자실 만들고 나서 그 기자실 만드는 건 이제 제가 딱 지금 국회 이제 기자실이 아주 큰데 그 처음 만든 게 이제 그 우리 박관용 의장님 말씀 명 받아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주 감격해 하시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박관용 의장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 단단하고 균형 감각이 있고 실무에 밝고 그리고 깔끔하고 말이 아주 정리되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분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좌파 정부 들어서는 광화문에 집회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막 연설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요사이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이분이 또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최고 전문가지요. 맞죠. 최고 전문가.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 학자나 관료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에 자주 방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잘 압니다. 하여튼 그런 마지막 대외 활동이 제일 큰 놈 그겁니다. 주례하셨어요? 주례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도 그때 여러 가지로 초창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좀 무리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 이분이 잘 중화 역할,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각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대통령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 주체성이나 독자성이 있는 분이더라고. 그때만 해도 YS가 참 훌륭했습니다. 원래 자기 새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 직계가 아닙니다. 상노동파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이기태가 같이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소신 있는 거 다 압니다. 실력으로 올라간 분이죠. 그래도 픽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뭐 결국은 뭐 YS 이렇게 만든 뭐 분이 또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 박 의장 비서실장 그만두고 그러고 좀 어렵게 됐죠. 아주 조정자 역할 그걸 또 표도 안 나게 참 잘하셨는데. 표도 안 나게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신뢰를 하니까 농담 삼아 늘 그러십니다.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야 깐영아 그래서 두 분이 아주 신뢰가 깊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옆에 참소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걸 이제 막아내지 못하고 했는데 저는 YS가 5년 잘 하고 후계자를 키우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했으면은 나라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그분은 DJ하고도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알아줬거든. 그러죠. 과거에 또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 시대를 타이탄의 시대, 거인들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다 거인들이지요. 그분이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예. 박관용 이분이
중학교는 부산중학교를 나오고 네. 고등학교는 동래고등학교를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부산중학교 그대로 올라왔으면 이제 부산고등학교 10회인데 네. 10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최병렬, 뭐 허삼수, 대단한 분들. 허문도 이런, 예. 이런 그룹에 속한 분이었어요. 아주 참 좀 배울 게 있는 분이라서 점점 그 소중한 분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우리나라 그분 말고 이 정치하면서 없습니다. 저는 너무 좀 쓸쓸한데 그러면은 근데 그런 아니, 분들이 한 10명은 돼야지. 근데 비슷한 분들이 그때 타이탄의 시대에는 타이탄 옆에는 준 타이탄들이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냥 뭐 동네 야산하고 지리산하고 저 견준. 그러니까 그때는 그 박 이장님은 뭐 제가 이제 뭐 모신 것도 있고 저는 사람을 보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람 딱 보면 이 관찰하고 하는 걸 제가 잘하는데 또 그거는 뵈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박근혜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알아차린 분입니다. 이분이. 아, 그래요? 예. 몰랐네. 점잖으니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저는 뭐 제가 제일 먼저 지구에서 제일 먼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93년에 전 알았으니까. 근데 박 이장님이 하여튼 박근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본질을 파악하시더라고요. 조금 화제를 바꿔서 이게 정치부 기자로서 정치를 보았던 것과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를 보는 것과 언론을 보는 것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졸업하고 기자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잘한 선택이 기자를 그만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언이네. 예. 제가 40대 초반에 제가 뭐 그만뒀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래서 저는 세상에 벌어진 일을 따라가는 게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진 일을 충실하게 따라가서 그걸 말하자면 보도해가지고 세상을 바로잡는 것, 벌을 줘가지고 세상을 바로잡는 것, 이게 역할인데 뭐 저는 거기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잘 안 맞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뭐 위에서 시키면 제가 할 수 없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 언론에 제 혼자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일했는데 문화부하고 정치부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벌어진 일을 기록해야 된다고. 사회부 기자도 했잖아요. 사회부도 했지요. 그렇죠. 사회부는 먼저 초창기에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제 위에 데스크하고 뭐 생각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인용표, 더블 코테이션이라 그러죠. 인용표 안에 저는 문장을 했다, 이걸 여러 개를 끼워 넣었습니다.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왜 처음 기자가 되면은 스타일북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거는 더블 코테이션 안에는 한 문장 이상은 못 들어간다. 그럼 면서, 그렇죠, 라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제가 봐서는 말을 하다 보면 나눌 수 없는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의 이야기를 할 때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면서라고 연결해버리면 벌어진 일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동어 반복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말했다 하면은 그 다음은 주장했다. 그렇죠. 그 다음은 강조했다. 그 다음은 제3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저는 저는 주장했다라고 말하는 또 강조했다 이러지.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 거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저는 말했다 하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을 하면은 주의를 주면은 고쳐야 되는데 저는 못 고치겠더라고요. 경고도 오고 그랬습니다. 또 한 번 또 결정적으로는 한보 정태수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부인하다가 계속 몰아붙이니까 의원이 국회의원이 몰아붙이니까 마지못해 시인하더라고요. 예. 그게 3번 반복이 됐어요. 예. 그럼 마지못해 시인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혹은 뭐 시인. 근데 일면 토업 제목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내용을 연결해 가지고 그 사람 직접 워딩으로 이거 다 돈 받았다 이렇게 본인이 말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까만 쫄병이었는데 제가 그 부장한테 강의 건방지게 가가지고 이거는 이 벌어진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TV에 생중계가 안 됐으면은 뭐 이리 해도 뭐 사람들이 모른다 치지만은 생중계 돼가지고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볼 때입니다. 그렇죠. 뭐 청문회 이런 거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뭔 소리 하냐고 이게 그거지. 근데 하여튼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기자란 직업이 제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직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이라는 게 누가 거짓말 하면은 그 말했다는 그게 사실, 팩트라고 치고 그걸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사실을,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예. 제가 뼈저리게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제 사건 때 다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절 공격하는 사람이 혹은 자기들이 취재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 마치고, 제가 편집국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사건 다 끝나고 나서. 끝났다는 게 특검인가 나오고 나서. 디도스 사건. 네,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최 선배 기사를 어떻게 그렇게 써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을 깨버릴 뻔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신문이란 데서, 언론이란 데서, 이게 뭔 소리고, 나하고, 원수고, 누구고 간에 사실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저는 요새 언론을 따로 보는 게 특별히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좀 찜적이 가는데, 디도스 사건 때도 당연히 개입, 의혹이란 말 많이 나왔죠. 의혹, 그런 것도 안 붙이고 그냥 제가 무슨 흉악한 범죄 조직의 수괴해가지고 범죄 조직들 다 그랬다니까요. 제가 제일 위에 있고. 문제는 그 단계에서는 기자가 사실이 아닌 걸 아는데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돈을 먹었다 하면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안 먹었다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돈을 먹는 거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건은 상식으로 성립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투표소를 못 찾게 하는 부정선거 사건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전제가 없는 겁니다. 전제가. 그거는 시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스라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고안해가지고, 엉뚱한, 만들고 해가지고, 4일 만에 경찰에서 전모를 다 파악한 겁니다. 4일 만에. 그리고, 8일 만에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거기서 완벽하게 전모가 드러나고, 책임 있는 애들 다 구속시키고, 그리 다 끝난 겁니다. 그 단계에서는 이제, 의혹 붙일 필요도 없고, 완전히 사건이 몇 명이 작당해서 한 거라고 밝혀지고 당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몇 개월 동안 더 조치를 해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억울한 희생자만 나온 겁니다. 검찰이 맡았으니까 누굴 더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별건 수사했어요? 별건 다 했지요. 했는데 하나도 안 드러났습니다. 안 드러난 게 그래서 제가 검찰에다가 특검은 아예 생으로 20억을 썼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고 특검은
발표하면서 최고식에는 억울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0억어치 억울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걸 언론이 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어떨 때는 태생으로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혼자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은, 저는 믿고 볼 언론은. 근데 이게 사람 잡는데 이게 기자들이 자주 악용하는 용어가 의혹이거든요. 보통 의혹이라고 하면은 한 70 내지 80%는 사실임이 거의 확실한데,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의혹이라는 것을 붙여주면은 국민들은 의혹이라고 하지만은 의혹 빼고 이게 사실이겠지 이래 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제 진짜 억울하게 만드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기자들은 또 20% 정도밖에 자신이 없는데도 의혹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또 신기루를 하나 만들고, 그게 어디서 이제 파탄이 났냐 하면은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네. 특히 탄핵 국면에서 네. 부정선거 음모론인데, 원래는 부정선거 없는 게 분명한데, 전환길인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언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면서 이게 토론할 가치가 있다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환길처럼 거짓말하는 사람과 부정선거 없다는 선관위를 동등하게 내세워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 하다가 그거 믿는 국민이 30%가 되고, 보수층에서는 50%가 되고, 국민의힘은 그거 믿는 사람이 한 60%가 되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 시점에서 내일 사전투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하자는 동료도 못하고, 왜 못하느냐? 그 당원들을 한 6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승자박이 되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지금 사교 집단 비슷하게 돼서 지금 몰락 과정을 밟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정선거. 예. 60년에 부정선거 해가지고 사형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최인규. 그때는 지금으로 치면 BC 아닙니까?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흔적이 없어지는 때입니다.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디지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일거수일투족이 모조리 기록되고 촬영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 됩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로 그대로 남아서 영원히 기록됩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 사람이 가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여러 사람이 가담해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때는 이승만을 위해서, 그렇죠. 지 권력을 위해서 한다고 치지만 지금은 누굴 위해서 합니까? 그렇죠. 누굴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왜 한 명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기록되고 공범이 수천 명이 돼요. 그러지요.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려면 수천 명이 돼요. 수천 명이 필요, 수만 명이 돼야 되고. 본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선관위, 요새 부실은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부실이고, 그냥. 그러니까요. 부실과 부정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언론이 상당히 이 문제는, 언론이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의 직능을 발휘해가지고 이걸 언론이 정리를 했어야지. 언론이 정리하지 못하니까 국민의힘도 자기 일인데도 정리하지 못하고,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 개표하는 거 다 보았을 테니까, 참관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아니라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 영혼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좀비 정당으로서 이 괴상한, 아까 괴괴한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괴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선거
치르고 선거 치르고 나서 한번 또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선거를 가지고 또 한참 이야기합시다. 예, 이번 선거를. 감사합니다. 예.